네, 안녕하세요. 투페이지 한국사 7번째 시간입니다. 총 9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강만 더 공부하면 한국사가 끝납니다. 앞에서 강의를 어떻게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근대사를 할 건데 조선 후기까지 배웠고 일제강점기라는 시기가 있죠. 요 사이에 해당하는 그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왕은 고종이었지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게 되죠. 흥선대원군은 보통 대내적,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나라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눠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를 하게 돼요. 대내적으로는 뭐 이제 왕권을 높이기 위한 거였죠. 다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뭐 살인들이 쑥덕쑥덕하는 서원을 정리한다, 철폐한다든지 아니면 경복궁을 새로 중건해서 국가의 그 국왕의 지위를 높인다든지 경복궁 새로 내는 데 있어서 원에서 내는 돈 원납전 100배의 가치를 가진 당백점 이렇게 화폐 발행했던 것도 여러분 많이 외웠죠. 그리고 뭐 양반들에게도 군역을 걷는 호포제라든지 아니면 양전사업 실시 아니면 뭐 대전해통 편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맨 처음에는 프랑스랑 있었던 그 프랑스 선교사님들을 죽이면서 그것도 프랑스 이제 강화도로 쳐들어오면서 병인 양요가 발생을 하죠. 병인 양요 강화도에서 아주 잘 싸웠지만 퇴각하는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 우리나라 보물들을 가지고 간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또 독일의 상인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있었고 또 제너럴 셔머노를 이제 불태우면서 시작된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신미양요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외적이 들어왔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척화비라는 비서까지 세웁니다. 자, 이후에 이제 다시 고종에게로 정권이 양위가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개항을 하게 돼요. 항구를 여는 개항. 항구를 열고 이제 무역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강화도 조약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첫 단추를 이 첫 조약을 일본과 체결하게 됩니다. 운요 사건이라고 일본의 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총격이 있었던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들어온 강화도 조약. 또 특징적인 내용들 여러분 알죠?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러니까 청나라랑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또 뭐 해안 측량권. 우리나라의 해안을 일본이 측량한다. 침략의 자료로 썼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치외법권.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일본법으로 다스린다. 또 부산을 포함한 3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뭐 이런 내용들 항상 이제 주관식 문제로 냈었고 여러분 많이 맞았던 그런 중요한 이야기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별명보다도 사실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가져가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개항을 하면서 개화, 파와 위정, 척사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어쨌든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근대화를 이루게 됐단 말이죠. 그 와중에 그래 문을 열고 배울 건 배우자라는 쪽이 있고 아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위정, 척사파. 바른 건 지키고 사사로운 건 배척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 선비 사림들의 계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화파부터 보면 뭐 통리 기무화문이라고 개화 정책을 통치했던 총괄했던 그런 기구가 있고 그래도 뭐 방문국, 기기창, 뭐 전황국 그런 거 배웠죠. 그 중에서도 신식군대 별기군이 있었단 말이야. 이 신식군대 별기군은 구식군대에 비해서 훨씬 삐까뻔쩍하고 대우도 좋고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식군인들의 반발이 심해졌겠죠. 이 와중에 구식군인들은 월급도 계속 밀리고 안 주고 월급 오랜만에 줬는데 막 모래 섞여 있고 막 이래서 이제 이모군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모군란. 그래서 직업군인들이 이모년에 열을 받고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사건이야. 그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이 앞에서는 우리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걸 봤잖아요. 근데 그 전투력이 직업인, 싸우는 게 직업인 분들이 난을 일으켰으니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막 일본 공사가 막 습격하고 막 일본인 교관 살해하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이때 지금 리더였던 고종과 그 명성황후 그 아내가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제 피신을 한 상태에서 청나라에 SOS를 치게 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예요. 이때 한번 조선 도와주고 앞으로 생색내고 간섭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회죠. 그래서 지금 아들 며느리가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집권을 한 흥선대원군이 있는 상황에서 청나라가 진압을 하러 들어오고 결국
청군이 진압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선대원군은 이제 다시 정리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후로 청나라의 간섭이 엄청 심해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개화파가 그렇기 때문에 또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어요. 급진개화파는 좀 더 화끈하게 개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 청나라 눈치도 좀 그만 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민씨 세력과 고종에게 또 반대의 입장을 펼치면서 이 급진개화파가 이 일을 하나 치죠. 그게 갑신정변입니다. 근데 급진개화파가 독단적으로 혼자 한 건 아니고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일단 일으켜라. 뒤를 봐주겠다. 하지만 안 해줬겠죠. 예측할 수 있듯이 위무군란 때도 마무리될 때 막 재물포 조약이라고 일본한테 배상금 엄청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자, 갑신정변은 근대 정치적인 개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일으켰던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한 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건이었으나 일본이 약속대로 도와주지 않았고 그리고 또 민중들의 지지도 없었고 또 민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어떤 토지제도나 그런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실패하게 돼요. 사실 이거는 우정총국, 우체국이죠. 우체국 오픈 파티를 노리고 일으켰던 사건인데 안타깝게 3일 만에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마무리한다고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성조약은 또 일본한테 배상금 물어낸다는 내용이고요. 텐진조약은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거다.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가운데 끼어 있잖아 우리나라가. 그 청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대충 그리면 청나라가 여기 있고 조선이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조선에 대해서 청나라랑 일본이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텐진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간단해요. 청나라든 일본이든 둘 중에 하나가 군대 끌고 조선으로 들어올 거면 나머지 나라도 세트로 들어온다. 이거 약간 복선이죠. 나중에 이거 한번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학농민운동 빼놓을 수 없죠. 농민들이 난을 일으켜요. 여기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식인들로부터 내려온 사건이라면 이건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에요. 민중들에 의한 운동이죠. 동학이라는 종교가 이제 그 포인트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농민들은 처음에는 반봉건이야.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이 너무 지방에서 막 수탈하고 막 노동력 착취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반봉건이었어. 그래서 전주 쪽에서 시작이 됐을 때 막 황룡청 전투, 막 황토현 전투 막 승리하면서 기세가 등등해졌거든요.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또 누구한테 SOS를 쳤을까?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안 되니까 여기 전주 쪽 있죠. 전라도 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다시 청나라한테 SOS를 쳤거든. 근데 청나라가 군대 끌고 들어오면 누구도 세트로 들어온다 그랬죠. 일본도 들어온다 그랬죠. 지금 일촉즉발 이런 사건이야. 사실은 1차 동학농민봉기 때 전주화약이라고 정부랑 동학농민군이랑 잘 화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전개혁안대로 집강소 설치해가지고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했으나 그렇게 해서 청나라고 일본이고 돌아가야 하나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지 집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둘이 싸워요. 무슨 전쟁이겠어? 청일전쟁. 앞으로도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2차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야. 집에 안 가고 자꾸 간섭하는 일본에 대한 그런 불만으로 있었던 전쟁이죠. 그렇지만 잘 싸웠지만 지금 공주 우금치 전투라고 거기서 동학농민군이 대패를 하고 리더였던 전봉군이 이제 잡혀가고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갑신정변도 실패, 동학농민운동도 실패지만 여기서 요구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또 빛을 발할 거예요. 꽃이 필 거예요. 자, 동학농민운동.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겼죠?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그 이후에 가보개혁. 되게 많이 들어봤죠? 가보개혁. 가보개혁 하면 딱 2개만 얘기할게요. 10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신분제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고려 광정부터 시작했던 과거제도 폐지됩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 2개를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로 이게 1894년이면 그 다음 1895년에 을미년인데 을미개혁도 있었어. 이거를 3차 가보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을미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도 쇼킹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는데 단발령. 이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해가지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런 머리카락 절대 자르지 않는 그런 나라잖아요. 유교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단발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천벽력이었겠죠. 어마어마한 반발이 나올 거예요. 그 음력을 쓰지 않고 양력을 쓰게 합니다. 요렇게. 근데 을미년에 또 무슨 일도 있었냐면 을미사변도 있었죠. 네. 일본의 자객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죽임당하는. 왜냐면 지금 조선이 친러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러시아 쪽으로, 네, 일본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제 입지의 위험을 느낀 일본이 이제 저질렀던 만행이 을미사변이에요. 그래서, 네. 의병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개화파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위정척사파,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짧게 볼게요. 60년대 흥선대원군 시기거든요. 이때는 통상수교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절대 외국이랑 소통하지 말자. 70년대는 지금 강화도 조약이 있던 시기거든요. 여기는 개항하지 말자. 80년대는 여기에요. 개화정책 하지 말자. 근데 어찌됐든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서 90년대 때는 항일,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 뭔지 기억나죠? 임진왜란 때 했었는데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나라를 위해 나와서 싸우는 게 의병이었잖아.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의병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의 의병이 있을 건데 요렇게 위정척사파의 그 사림 할아버지들, 갓쓰고 수염 기른 그런 할아버지들의 이미지로 쭉 가면 될 거야. 이 안에 막 조선책략이란 책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최익현 독기상 소문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의병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요. 네, 갑오개혁 이후에 그래서 이 고종이 이때 당시 을미의병이 한번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을미의병의 기세에 눌려서 또 이제 아내도 죽고 없기 때문에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죠. 1년 좀 넘게. 아관파천 이후에 대대적으로 그래 야심차게 나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황제 제자거든요. 나라를 세우고 이 대한제국의 황제가 될 거야 라고 야심찬 결심을 하고 막 그 광무개혁을 단행해요. 막 교육, 산업, 다방면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광무개혁의 기본 정신 오래된 걸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걸 참고한다. 구본심참까지도 우리 친구들 많이 외웠었어요. 여기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독립협회라는 단체 하나 소개할게요. 독립협회는요, 미국으로 유학 갔던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돌아오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독립신문, 그것도 한글판, 영문판, 영어를 아주 잘했나봐요. 한글판, 영문판으로 독립신문도 펼치고요. 또 영은문이라는 문을 컬고 독립문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해서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정부 관료들을 모셔놓고 관민공동회를 하기도 하고요. 자유민권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사상들을 백성들의 국민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협회예요. 근데 이제 공화정을 추진한다. 황제를 내려앉히고 공화정을 추진한다라는 모함을 받아서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정부가 해산시켰죠. 근데 이 독립협회의 그 정신을 그대로 애국계몽운동이 연결해서 이어받아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려면 계몽, 똑똑해져야 된다. 애국계몽운동 단체 3개 볼 건데 보안회, 헌정연구회 이것까지는 근데 다 외우진 않아도 돼요. 대한자강회 이런 똑똑해지기 위한 사상을 배우기 위한 단체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4번째 신민회는 꼭 외워줘야죠. 신민회는 비밀단체였고요. 안창호 양기탁이 이제 주도를 했던 막 학교 대성학교 우선학교 학교 세우고 막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앞으로 일제강점기까지 연결돼서 저 만주 쪽에서 독립군을 양성할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신민회 단체만 이 앞에 3개는 조금 생략하더라도 신민회는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네, 대한제국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러일전쟁이 일어나요. 러일전쟁. 앞에서 청일전쟁 있었죠. 청일전쟁 누가 이기니? 일본 이기잖아. 러일전쟁 누가 이길까? 일본 이겨요. 이 시기에 이 아시아 쪽에 일본을 대적할 상대가 없었어요. 이게 속이 아프지만 사실이었어요. 이후에 우리나라가 또 어마어마한 아픔을 가지게 되죠.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도 하고 강제로 맺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맺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고종은 을사늑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 고종이 없었어요. 근데 고종을 대신해서 5명의 대신들이 대신하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일본군이 막 칼 들고 막 무기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을 포위하고 있고 그런 무력 상황 속에서 위협 속에서
결국 이제 도장을 찍게 돼요. 그래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이게 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뭘 뺏겼냐? 외교권을 뺏겼어. 외교권을 뺏겼다는 소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랑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일본을 끼지 않고서는. 뭐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통감부라는 기관도 설치했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또 통감을 파견해놓고 우리나라를 쥐락펴락 하려는 그런 느낌이죠. 을사늑약에 대한 반항, 백성들의 반항 어마어마했어요. 민영환이라는 민씨 집안의 주요 인사가 자결을 하기도 하고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이런 글을 실기도 하고요. 스티븐스, 사살, 그 다음에 여기 을사늑약 체결하는 데 들어갔던 5명 사람 있잖아요. 을사오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을사오적. 을사오적 암살단 나오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는 이완용, 이완용 처단 시도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정도로 을사늑약은 우리 민족에게 아픔이었어. 엄청난 반항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여기서 어쨌든 고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외교권을 뺏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공식적으로는. 그럼 비밀로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비밀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표적인 나라들의 정상들이 다 참가하는 회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이그로 몰래 특사를 보내요. 3명을. 성공했나?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기는 했으나 생각한 만큼의 성과가 없었어. 어떤 뒤 이어지는 성과가 없었어. 실패를 하고 오히려 들키기만 해. 일본한테 들켜서 고종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뭐야? 오히려 고종이 폐위가 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 고종이 폐위가 돼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민년에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서 이때 군사권도 뺏기고 뺏길 수 있는 거 다 뺏겨. 무슨 건 다 뺏기고 결국 1910년이 되면 자리가 정확하게 한일 병합이 들어가요. 다른 건 연도 다 몰라도 되는데 한일 병합이 1910년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왜냐면 1910년부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니까 다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건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의병 3개만 한번 뽑아서 볼게요. 지금 의병이 나올 만큼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첫 번째 을미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단발령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을미사변, 명성황후 죽임당한 어마어마했잖아. 그래서 요때 첫 번째 을미의병 있습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나 단발령에 반발하는 의병이 있었어. 그래서 놀래서 아간파천 했다 그랬죠. 그 다음은 이때죠. 을사년, 을사의병. 이때는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또 최익현 이런 사람들 의병장이 되어서 열심히 활약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정민년이거든요. 이해 의병 이름 정미의병. 이때는 여기 군사권이 해산되면서 군대가 다 해산되면서 직업군인들이 일반인으로 직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의병에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정미의병. 여기는 군인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아주 전투력이 셌어요. 그래서 무슨 서울 진공작전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3번의 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자, 이제 한일병합으로 들어가기 아주 최고 마지막 사건 한 개만 얘기할게요. 백성들이요 너무 황당해. 일본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쩔쩔매야 되는지 모르겠어. 생각한 거야 순진하게. 우리가 빚을 졌나 보다. 일본한테 돈을 많이 빌렸나 보다. 근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죠. 일본이 요구하는 게 돈이 아니에요. 어떤 이런 근대적인 그런 개혁과 그런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뭔가 식민지를 건설하고 우리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9학년 배웠잖아요. 식민지를 건설하고 어떤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주 구만리야 머릿속에서 빅픽처가. 그런 상황에서 이 작은 나라 조선을 먹으려고 한 거 실제로 36년간 식민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그런 큰 그림을 몰라요. 그래서 나라가 보이나? 나라가 빚을 졌구나. 그걸 우리가 보상해주자라고 국채 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집니다. 이런식 이원식 그냥 담배 끄는 돈, 술 끄는 돈 실제로 금연 금주 그 모금을 하게 되고 부녀자들은 결혼할 때 받은 폐물 이런 거 모으고 너무 짠하죠.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하지만 이건 역시 일본에게 들키고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돼요. 이 다리가 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 일제강점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